기원전 431년 그리스 세계를 둘로 가르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강대국이 27년간 벌인 이 전쟁은 그리스 문명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바로 그 전쟁터에서 한 명의 평범한 병사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거듭났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소크라테스가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아고라에서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로만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으로 3번의 주요 전투에 참전한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포티다이아 공성전, 델리온 전투, 암피폴리스 전투. 이 전장들에서 그가 보여준 용기와 냉정함은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소크라테스가 전쟁터에서도 여전히 철학자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병사들이 적을 죽이는 법을 생각할 때 그는 정의로운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이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그는 명예로운 죽음과 불명예스러운 삶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에도, 동료가 옆에서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전쟁은 단순히 철학적 사색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생존 본능과 두려움,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전쟁터에서 인간은 모든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선량해 보이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는 야수가 되고 겁쟁이로 여겨지던 사람이 영웅적 희생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죠. 이런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평화로운 시대에도 소크라테스의 전쟁 경험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거든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싸움, 옳고 그름 사이에서 내려야 하는 어려운 선택들. 이런 순간들에 소크라테스가 전쟁터에서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다면 젊은 소크라테스는 전쟁터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그를 단순한 조각가의 아들에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변화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432년 38살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에 나섰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에게는 군복무 의무가 있었고 소크라테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 이번 출정은 단순한 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주로 아테네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철학적 탐구에 몰두해왔습니다. 아고라에서 상인들과 정의에 대해 논하고 체육관에서 젊은이들과 용기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현실에서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드디어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같은 부대에 배속된 친구 크리톤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이 진짜인지 확인할 때가 왔군.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인 호플리테스로 출정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다른 병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동 투구를 쓰고 둥근 방패를 들고 긴 창을 메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이 승리에 대한 열망이나 두려움을 보였다면 소크라테스의 눈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트라키아 지역의 포티다이아였습니다. 아테네와 동맹 관계에 있던 이 도시가 반란을 일으켰고 아테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이었죠.
아테네에서 포티다이아까지는 배로 며칠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소크라테스는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포티다이아를 공격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일까? 그가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들이 먼저 배신했잖아. 반란군을 진압하는 게 당연하지.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란과 정당한 저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포티다이아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소크라테스,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런 질문을 할 거냐? 다른 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특히 전쟁터에서야말로 그런 질문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동료들은 처음에는 소크라테스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빠른 판단과 즉각적인 행동만이 생존을 보장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다른 차원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포티다이아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군은 도시를 포위하고 지구전에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지루함과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포위망 안에서 경계를 서는 동안, 텐트에서 무기를 손질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서로 싸우는가? 평화로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색은 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어느 날 밤 적군의 야습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테네군 진영은 한때 혼란에 빠졌어요.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기도 했고 공포에 질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동료들을 진정시키며 체계적으로 대응했어요. 다른 병사들이 감정에 휩쓸려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는 마치 체스를 두듯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전투가 끝난 후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야. 다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 이런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본 동료들은 점차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의 지혜와 용기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포티다이아 공성전이 몇 달째 계속되면서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성격은 부대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놀라운 집중력과 침착함은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어느 겨울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깨어보니 소크라테스가 전날 밤부터 같은 자리에 서서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혹시 얼어 죽은 건 아닐까?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소크라테스를 방해하지는 못했어요. 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깊이 있어 보였거든요. 해가 뜰 때까지 거의 24시간 동안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오르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양에게 기도를 올리고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대체 뭘 그렇게 오래 생각했던 거야? 가장 친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였어. 몸은 추위를 타지만 영혼은 추위를 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나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은 후 병사들은 소크라테스를 더욱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중력과 정신력이 보통 사람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또 다른 일화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포티다이아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을 때 아테네군의 한 진영이 갑작스럽게 포위당했어요.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질서정연한 대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젊은 병사들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포위망을 뚫을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지휘하에 그 작은 부대는 적의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본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후퇴하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적군이 바로 뒤까지 추격해왔지만 그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왜 그렇게 천천히 걸었어? 적들이 바로 뒤에 있었잖아. 한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서두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 적들도 인간이야. 우리가 당당하게 행동하면 함부로 덤비지 못해.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적군은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추격을 포기했어요. 이 일 이후 소크라테스는 부대 내에서 철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진가는 전투에서보다는 일상적인 군영 생활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동료들을 존중하며 대했어요. 지휘관에게는 정중하게 복종했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번은 지휘관이 포로로 잡힌 적군을 학대하라고 명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포로를 괴롭혔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어요. 왜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 화난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적과 다른 점은 더 강해서가 아니라 더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승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휘관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소크라테스의 논리에 점차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학대 명령을 철회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용감한 병사가 아니라 도덕적 용기를 가진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이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게 된 이유는 그의 일관성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말로만 하던 철학적 이상들을 실제 상황에서도 그대로 실천했거든요. 용기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던 그가 실제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묻던 그가 정의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이 부대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가 뛰어난 전사여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포티다이아 공성전이 길어지면서 군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품 부족, 질병의 창궐,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 저하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일부 병사들은 약탈을 통해 부족한 물자를 해결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겁을 먹고 탈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의 행동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가 보여준 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부대가 근처 마을에서 보급품을 구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억지로 식량을 빼앗으려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막아섰어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약탈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가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도 배가 고프다. 전쟁 중이잖아.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어. 한 병사가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야만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약탈을 해도 된다면 우리가 문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배급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를 바보라고 여겼지만 점차 그의 행동에 감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소크라테스의 선의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부대에 식량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전투 중에 일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함께 싸우던 젊은 병사 알키비아데스가 부상을 당해 쓰러진 것이었어요. 적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부상자를 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후퇴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알키비아데스를 구하러 갔어요. 적의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어? 너도 죽을 뻔했잖아. 나중에 알키비아데스가 물었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삶일까?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의 더러움은 영원하거든. 나는 불명예스러운 살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어. 이런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본 알키비아데스는 평생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당시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의 명문가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하지만 그는 소크라테스에게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목숨보다 덕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사색에서 나온 철학적 확신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냐는 동료의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어? 죽음이 영혼의 소멸이라면 깊은 잠과 같을 것이고 영혼의 이주라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 이런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는 동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병사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보다도 지혜였습니다. 그는 무모한 용기와 진정한 용기를 구분했어요.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부대가 매복 공격을 계획하고 있을 때 일부 병사들은 적을 기습하여 모두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반대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방식으로 평화를 되찾는 것이지. 이런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처음에는 반발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의 방식이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거든요. 포티다이아 공성전은 거의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긴 포위전 동안 소크라테스는 전쟁의 모든 면을 경험했어요. 승리의 환희와 패배의 절망, 동료애와 배신, 영웅적 희생과 비겁한 도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습을 그는 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특히 그를 깊이 괴롭힌 것은 전쟁의 무의미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테네의 영광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대의명분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소크라테스는 텐트에서 한 젊은 병사가 고향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병사는 겨우 20살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병사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인간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그 젊은 병사는 적의 기습 공격에서 전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시신을 지키며 밤새 서 있었어요. 동료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었어. 최소한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소크라테스는 전쟁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왜 서로 죽이는가? 평화롭게 살 수는 없는 것인가?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인가? 특히 그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군이 포티다이아의 한 구역을 점령했을 때 일부 병사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까지 해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한 아이를 구하려다가 자신도 부상을 당했어요. 그날 밤 소크라테스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잔혹함을 목격한 충격이었죠. 우리가 과연 문명인일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교육받고 철학을 논하던 아테네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인간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선량해 보이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육과 철학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또 다른 상처는 동료들의 변화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상과 신념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점차 현실에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이들은 냉소적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 안의 변화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전쟁의 잔혹함에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동료의 죽음에 깊이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이런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전쟁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이 훗날 그의 철학적 탐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어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전장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되는 전쟁의 참혹함. 그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세상에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선과 악이, 사랑과 증오가 공존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몸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남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혼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를 철학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사색하기 시작했어요. 포티다이아에서의 경험은 소크라테스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그는 삶과 죽음, 선과 악, 용기와 비겁함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를 변화시킨 것은 죽음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던 동료가 저녁에는 시신이 되어 있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는 자주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이 정말 나쁜 것일까? 어느 날 밤, 적의 야습으로 많은 동료들이 죽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시신들을 지키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죽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 것일까? 만약 영혼이 불멸한다면 죽음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색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극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더욱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더 중요한 깨달음은 삶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전쟁 중에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다양성을 깨달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평민, 젊은이와 노인, 용감한 자와 겁쟁이. 하지만 이들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 말이죠.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소크라테스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더 행복할까? 권력자들이 더 행복할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행복의 원천일까? 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와 행복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다가 자신도 다친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전쟁이 끝나도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소크라테스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혀요. 동료를 구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적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빼앗은 다른 병사는 부유해졌지만 불안해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재산이 과연 내 것일까라는 의문 때문이었죠. 이런 관찰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할 때 사람은 행복해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행동일까?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전쟁터에서는 평상시의 도덕 기준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을 죽이는 것이 선일까 악일까?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양심에 따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단순한 규칙으로 할 수 없다. 각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나는 과연 지혜로운가? 내가 내린 판단들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도록 도와주겠다. 기원전 429년 포티다이아 공성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아테네군이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테네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소크라테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이 그의 마음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 안의 변화들 말이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조각가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전쟁 전의 소크라테스라면 아마 아버지의 조각가 일을 계속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어요. 전쟁에서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특히 그를 변화시킨 것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그는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용기가 생긴 것이죠. 아테네에 도착한 소크라테스는 먼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그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소크라테스, 네가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어머니 파이나레테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눈빛이 달라졌어. 더 깊어 보이고 더 진지해 보인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주로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더 절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탐구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본질,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이죠. 며칠 후 소크라테스는 아고라 광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테네의 일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사고 팔고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일상적인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 그는 옛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더 깊고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크리톤,
너는 행복한가? 소크라테스가 오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살고 있지. 장사도 잘 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그것이 행복인가? 아니면 행복의 조건인가? 무슨 말이야? 그게 다른 거야. 그렇다면 만약 장사가 망하고 가족이 아프면 너는 불행해지는 건가?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조건들을 행복과 혼동하고 있었어요. 점차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야겠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도록 도와야겠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나 생각에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은 때로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소크라테스, 너는 전쟁을 다녀와서 더 이상해졌어. 어떤 친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재미있는 질문들을 던졌는데 이제는 너무 진지해.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배운 용기가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왜 이상한 일일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왜 불편한 일일까? 이때부터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철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재검토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도 계속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직 고정된 사고에 갇히지 않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알키비아데스를 비롯해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거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전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무지의 자각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 말이죠. 기원전 428년 소크라테스는 43살이 되었습니다. 포티다이아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조각가의 아들에서 철학자로, 평범한 시민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탐구자로 변신한 것이죠. 이 변화의 핵심에는 전쟁에서 깨달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소크라테스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되었어요. 전쟁 전에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에 대해 막연한 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덕을 추구해야 한다.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같은 답들 말이죠. 하지만 전쟁을 겪고 나서는 이런 답들이 얼마나 구체적이지 못한지 깨달았어요. 좋은 일이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평생의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올라가 아테네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래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자문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목적이 있을까? 아니면 그저 관습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명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도와야겠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도와야겠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존 믿음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소크라테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배운 용기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명예로운 죽음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확신이었어요. 전쟁터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는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소크라테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의 탐구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의 등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었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그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었어요. 젊은이들은 특히 소크라테스의 이런 접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관습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소크라테스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질문들이 기존 질서를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저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면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걱정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반발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를 파괴하는 일일까?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아닐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성장을, 외적 성공보다는 내적 완성을 추구하는 삶 말이죠. 이렇게 군인에서 철학자로 변신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일상의 관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일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싸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그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탐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진정한 것인가? 내 삶에는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을 잃었고, 순수함을 잃었고, 삶에 대한 낙관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용기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그를 단순한 조각가의 아들에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극한 상황에서 인간 본성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토록 깊이 있는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도 소크라테스의 전쟁 경험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전쟁터에서 던진 질문,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 질문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어주거든요.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